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이번 주 들어 증시가 안정적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9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9월에도 코스피를 2,450에서 2,700 안팎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월에도 활발한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구글 클라우드와의 제휴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줬죠. 네, 맞습니다. 구글 AI와 손잡은 엔비디아는 시총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신에서 엔비디아와 한몸으로 평가받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생각보단 약하게 올랐고요.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돌아서는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정부가 2차 전지 기술 강국 수성을 목표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추진을 위한 핵심 기술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초격차 대전입니다.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초격차 확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선점을 위한 대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토요타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를 예고를 했고, 삼성 SDI는 국내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착공한 후에 하반기부터 시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역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SK온도 보시면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시제품 개발, 2028년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 SDI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등 전고체 관련 소재주들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과 DA 테크놀로지는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현대차 시속 80km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레벨3 기능을 넣은 것은 일본 혼다와 또 독일 벤츠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시속 60km가 상한이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자율주행차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DI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자율주행 대장주인 모트렉스 9% 상승 마감, 피런티어가 5% 올랐고 그외 슈어소프트테크나 인포뱅크 등 대부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모처럼 들뜬 자율주행 관련주, 향후 주요 일정과 모멘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스토리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 배터리와 자율주행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레몬, 모트렉스, 그리고 퓨런티어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초격차 대전입니다. 정부가 2차 전지 기술 강국 수성을 목표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 핵심 기술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좀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내년에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2차 전지에는 예산을 늘렸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2차 전지 초격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 업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부장님?
일단 뭐 전고체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 SDI 기준으로 본다면은 올 하반기에 샘플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27년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일정으로 해서 이미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기도 했고 또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현재 협상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대로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BM이 2030년에 양극재를 100만 톤 생산을 한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사 LNF, LG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또 100만 톤이 됩니다. 총 300만 톤이 되는데 이게 완성차 기준으로 본다면 2,70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물론 풀캐파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그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3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가 대략 5,600만 대 정도 보급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LFP를 채택을 합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가 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국내 5개사가 다 가져간다라는 전제에서는 상당히 이건 그래야지만 이게 다 캐파가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30년도에는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도 분명히 좀 우리는 좀 염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3원계 배터리 LFP가 이제 2030년도에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2027년부터 시작될 아직은 뭐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과연 얼만큼의 투자를 할지 또 채택률이 침투율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회의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27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 뭐 상용화까지 시간도 걸리고 상용화가 되더라도 또 실적 가시화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장님의 말씀은 아직 예상을 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좀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테마의 어떤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3사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 같은 기업들이 차분히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가장 좀 깊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 회사는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일럿 라인은 이미 구축을 하였고요. 하반기에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삼성 SDI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 2025년도부터 대형셀 생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양산의 경우에는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조금 낮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고분자계를 사용한 배터리를 갖다가 2026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벤처 기업인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 투자를 좀 해놓은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배터리 3사들이 다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 내후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2030년도에 어떤 이제 시장 침투에만 놓고 보면은 앞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우에는 뭐 좀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워낙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 과잉보다는 침투율이 10% 밑으로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은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가격이 1kg당 2,00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전액 같은 경우는 1kg당 10달러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침투율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고 단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테마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너무 먼 미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전고체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 대전이 치열한 2차 전지 업계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과 레몬에 대해서 이제 또 두 분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모두 다 고사인 주셨고 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사인이 켜졌는데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퐁당퐁당 왔다 갔다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으로 불을 켜주나 싶었는데 오늘 0.3% 밀리면서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김성룡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포스코 뭐 전체적으로 다들 긍정적인 뷰를 주고 계신데 퓨처엠의 고사인 주신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가 오르고 1이 조정받는다면 국내는 1 오르고 1 조정받는 이제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일단 첫 번째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도 뭐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자, 김성문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퓨처엠이 이제 지난 28일에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라는 뭐 새 비전을 또 공개를 하면서 2030년이 되면 매출 43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대비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지금 퓨처엠의 기술 개발 현황이나 아니면 뭐 이 기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여러분들이 한정 지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즉 포스코 그룹 전체로 이렇게 놓고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이죠.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고체 전해질 공장을 준공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관련된 뉴스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산 24만 톤 규모이고요. 근데 아직은 미래 소재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먼 상황이고요. 또 하나 셀 메이커 그리고 완성차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이제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또 소재 중 하나죠.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테라테크노스도 인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스코홀딩스의 우리가 강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2차전지 소재 쪽의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뿐만 아니라 미래 소재인 이런 전고체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소재 기업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면은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고 늘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1분기에 단결정 양극재 양산 개시 이후로 수율 이슈가 지속 중이고 양극재의 그 평균 판매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우려에 대한 그 모습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연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부장님은 퓨처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단결정 양극재 자체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 초기다 보니 수율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게 1분기 기준으로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습니다. 뭐 작지만 흑자는 이뤄지고 있고 수율은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서 본격적인 좀 출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수익성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수주 총액이 93조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치성 높은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최근에 물론 단가 인하가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QA 증가로 이걸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앞서 드렸던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의 또 생산 증가도 수익성 개선의 요인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좀 이제 하반기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CA뿐만 아니라 LFP 그리고 또 단결정 양극재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주를 위한 또 노력들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추가적으로 더 기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뭐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시고 좀 장기 투자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7월 말 고점에서 올랐다가 지금 많이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좀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뭐 유리한 전략일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7월 26일 날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점을 형성했었고 그날 상당한 좀 그 거래가 많았던 등락이 좀 컸었던 하루에 16% 올랐다가 12% 떨어졌던 그날이었는데요. 그날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정도 가격에 저가권 정도 수준 일단 한 53만 원 정도를 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 정도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시장이 반등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뭐 도달은 가능하다. 뭐 그 이상은 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레몬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가 4,765원 유상증자 권리락이 시행이 됐습니다. 레몬은 지금 두 분 모두 스탑 사인을 주신 상황인데 김성훈 이사께 먼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레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이와 관련된 테마주로 엮이면서 한 3,000원대에서 4배 정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테마주라는 뜻이겠죠.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좀 전고체 관련주로 엮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금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거죠. 결국은 단기로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김성준 부장께서도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레몬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에 그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기술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그동안 좀 쉬어있던 주가가 들썩이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에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 연구 개발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왔었죠. 이제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이 개발을 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도 분류되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던 일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결실을 맺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는 있는 그런 특허 공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앞서서도 지금 우리 김성훈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일단 본 사업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네. 매출도 급감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3개년 연속 올해까지 영업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업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네. 또 미래에 대한 플러스 요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본업이 좀 아직까지 좀 좋지 않다라는 차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상용화가 아직 4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오늘도 이제 시장에 또 알려졌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우선 이제 홀딩 사인을 이제 스탑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레몬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사실 12,000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상반기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주가가 세게 올랐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전지 섹터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가 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와 어떤 관련된 테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만큼의 그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가 상반기 어떤 고점에서 밀리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역시나 앞서 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본업단에서의 어떤 재무제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게 정상화가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서야 이것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또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그룹도 참 그동안 많이 쉬었는데 연말 이제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을 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내놨습니다. 80km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어떤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현대차가 정말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뉴스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약 1시간 정도 FSD 자율주행 12번째 버전이죠. 네. V12에 대해서 데모 버전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제 자율주행이 같은 경우가 이제 레벨 2, 레벨 3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 규모 중에서 자율주행 쪽 매출이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데이터 센터 매출 30% 넘어갑니다. 근데 3%밖에 안 되는 자율주행 매출이 곧 데이터 센터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혁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라이다와 카메라 여러 가지 센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카메라의 어떤 위주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라는 택시가 있죠. 지금 상업을 주마다 다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5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신모델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억짜리와 3,500만 원짜리인데 자율주행 기술은 거의 동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계속 라이다를 쓰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카메라로 발전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는 현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제가 아이폰 11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비전 프로가 나오지만 비전 프로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도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우리 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약간 테마의 느낌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트렌드의 방향 자체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테마주든 아니면 진짜 관련이 있는 종목이든 간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현대차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 AI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주다 약간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소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부품 업계들도 위상이 조금 변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 업체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든지 센서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또 ADAS라든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카메라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또 이제 MC넥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겠고요. 센서 관련해서는 DY라든지 인포뱅크 이런 정도가 있고 또 ADAS 관련해서는 넥스트칩, NCN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이 피런티어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트렉스나 이제 LG전자와 같이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주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아래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2분기 실적 현대기아차가 후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염려들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같이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었고 물론 그 사이에 실적이 나빴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현대차가 레벨 3를 연말에 한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예정됐던 것처럼 그 발표를 했었던 것뿐인데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 반등의 여지는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속 80km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는 소식에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품주 가운데서 저희는 모트렉스와 퓨런티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고사인이 들어왔어요. 모트렉스 먼저 볼까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반등에 나섰고 지금 모트렉스 이제 시작이다라는 좀 느낌이신 것 같은데 고사인을 주신 이유를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회사고요. 대부분 현대 기아차에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소식에 그래도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탄탄합니다. 특히는 자회사 전진 건설 로봇이 콘크리트 그 펌프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 인프라 투자 역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트렉스가 또 3시 30분 정도 한 2시 정도부터 이제 또 뉴스가 또 나왔는데 토르드 라이브라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이제 개발 협약을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주력 제품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로 2분기 실적도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은 것 같은데 회사 측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곧 가시화될 거다라고 이제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트렉스의 이런 기술력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사님? 네, 일단 모트렉스를 자율주행 관련주로 우리가 억지로 편입을 한다라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미 쪽 그리고 신국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회사를 저도 옛날부터 계속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PBV라고 하죠.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현대 기아차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우리가 진짜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가 테슬라처럼 뭐 고속도로가 되었든 간에 아니면은 시내 주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어떤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행과는 기술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PBV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큰 돈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또 사올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연구 목적으로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사인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뭐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수요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성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자율주행의 그 섹터에 바로 편입이 된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수급적으로는 지금 좀 힘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2분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3분기 들어서는 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뭐 이제 좀 바닥이겠지 올라오겠지 반등 주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좀 쉰 것 같아요. 남은 하반기에는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보람을 맛볼 수 있을지 좀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부장님? 예,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 소외가 됐던 거죠, 사실. 그 자동차 관련주, 현대 기아차의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을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사실 금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거래량 의미 있게 좀 터뜨리면서 좀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그리고 추세를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의 고점 정도 수준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타겟을 해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퓨런티어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들어서 위로 이제 고개를 든 모습입니다. 오늘 5%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께 먼저 들어보겠는데 퓨런티어는 회사 어떨까요? 네, 퓨런티어는 역시나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의 방향성 자체가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번 시연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는 국내선 퓨런티어가 거의 탑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관련주들 많죠. 뭐 LG 이노텍도 있고 MC넥스도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율주행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는 퓨런티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소위 해서 퓨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카메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퓨런티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역시 또 이제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눈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퓨런티어가 이제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장비 업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옵션 증가에 따라서 전장용 장비 매출이 지금 이제 급증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벨 3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매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경쟁력 뭐 너무 우수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부장님은 뭐 경쟁력이나 성장 스토리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제 옆에 계신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LG 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같은데 납품을 하는데 이들이 또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85% 정도가 다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퓨런티어라는 회사 자체가 매출 볼륨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도 이제 500억 매출액 기준으로 500억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정도 숫자가 작년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가 좀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이익은 성장하지만 아주 고성장은 별로 없는 반면에 퓨런티어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일단 관심이 필요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퓨런티어가 이제 올해 들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에 뭐 주가의 부침이 심하기도 했고 사실 오늘 또 윗꼬리도 많이 달았는데 기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가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어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조, FSD, 하이랜드, 모델3, 사이버트럭까지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무려 4가지나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 결국은 이제 퓨런티어 매출 비중의 80에서 90%가 테슬라 밸류 체인 향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피런티어 주가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제가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나가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테마주였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와 함께 한다는 거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회사를 탐방을 가보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주의 어떤 관점을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레몬 그리고 모트렉스, 피런티어까지 4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가대 투자리그, 시가대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가대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가대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을까요? DI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현재 7.06% 상승한 8,34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태경BK가 5.2%, 대림통상이 3.1%, 또 KTCS가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IS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5% 강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외에서도 5%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웰킵스 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4원 선에 거래를 되고 있고요. 상보가 9.9% 상한가 진입해 있고 바른손 ENA도 9.4%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록뱅 컴퍼니가 9.3%, DH 오토웨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 DH 오토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기업으로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기업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8%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도 상한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HLB 글로벌입니다. 1.9% 하락하면서 3,865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1.8%, 한전기술이 1.6%, 호텔신라도 1.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남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기업인데요. 남성은 지난해 아마존의 차량용 AI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하면서 관련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률 상에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 한국 제12호 스펙주가 시간에서는 4.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50% 넘게 상승했었는데 정규장에서는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라이콤이 2.4% 하락, 엠벤처 투자가 2% 하락, 코리아라도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는데요. 모멘텀과 거래량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에서도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8월 17일 제시한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18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도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수페타시스 실적 이벤트를 앞두고 주목을 하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이후에 목표가 돌파하고
올랐고 지금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당분간 좀 횡보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목표가를 저게 좀 자막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스탑 사인을 스탑 사인을 네. 주신 거군요. 네. 어쨌든 사실 지난주에 큐리옥스 바이오를 갖고 왔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제 목표 주가 도달했는데 그때 이제 큐리옥스만 좀 집중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제는 조금 익절하는 한 번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지난주엔 좋았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는 높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에 집중을 한 거고 단기 트레이딩 구간을 관점으로 본 거고 이제는 AI 쪽에 그런 일정 이벤트들이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어도 기간 조정 가능하니까 조금 여기서 조정을 좀 기간 조정 과정에서 가격까지 빠져주면 그때 밑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관점으로 좀 스탑 사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났기 때문에 좀 탄력이 둔화되면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 세 분의 종목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함중현 파트너께서는 인벤티지랩 김성준 부장, 진성티 씨 그리고 김성훈 이사 메디톡스 가지고 오셨는데 인벤티지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랑 마운자로 수요 증가에 한번 기대보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이 좀 펩트론이 아닌가 싶은데 인벤티지랩은 어떤 좀 성장성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최근 4번에 나오면서 4번 다 제약바이오 종목을 갖고 오는데 그러네요. 좀 인벤티지랩도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운제로랑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글로벌리하게 엄청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 거기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방금도 말씀하신 펩트론이 이제 마운자로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면 그걸 맞는다면 그거를 그 주기를 길게 늘려주는 그 제형을 만드는 게 이제 펩트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벤티지랩의 그 주요 아이템 역시도 똑같이 위고비의 한 달 제형 주사가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고 동물 실험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똑같은 재료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펩트론보다 좀 더 하이 클래스 기술이긴 해요. 어떤 기술이냐면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제 분무 건조를 통해서 미리꾸를 생산하는 2세대 기술이라면 동사는 3세대 기술이거든요. 이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인데 그거까지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미리꾸 형태가 훨씬 더 좀 침투를 하면 그게 녹는 데까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분자를 이게 미리꾸로 쌓아서 그게 좀 녹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 오늘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마침 인벤티지랩이 좀 잘 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조금 막판에 좀 빠져서 좀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이랑 같이 좀 시총의 괴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그럼 전략 어떻게 보고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지금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거의 1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벤티지랩이 이제서야 막 이 시가총액이 2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도 많이 오른 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좀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21,000원 저항대 아래에서 좀 받아보시면서 손절가 2만 원 잡고 좀 목표 주가는 좀 높게 3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한 30% 정도는 지금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셨네요.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진성티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기관 로스컷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만 다시금 최근 들어서 점진적인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좀 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우크라 재건도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의 매력에 가장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예, 진성 TEC 굴삭기 하부 주행체 관련 회사죠. 매출의 60%가 이제 미국의 캐터필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히다치랑 국내 또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규로 미국의 존디어 그리고 또 밥캣 이런 회사들도 또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증산이 시작이 돼서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수요를 대처하는 그런 또 증설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역시 미국이 지금 최근에 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FTA 체결국 쪽에서 주로 이제 광산 개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이 이 전비를 가장 많이 또 냈기 때문에 미국의 수혜가 가장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업체 현재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밥캣과 같은 회사 다 합치면 한 70%까지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성 TC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이런 중동 특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실적인데요. 물론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부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현재 시총이 한 2,600억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 주가 PER 한 6.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이 든다면은 크게 뭐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뭐 최근에 뜨겁게 올랐었던 건설 관련된 기계 업체들 다 같이 좀 밀렸습니다. 물론 좀 더 가파르게 밀린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전 정도의 수준, 고점을 넘긴다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한 16,000 정도, 고점 인급 부분까지 한번 목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대장의 귀한 의지,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 한꺼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메딕스는 휴젤과 그리고 대웅제약과 소송이 현재 진행이 중이죠. 근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점 차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중동 시장에 올 초부터 메딕스가 진출해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현재 같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휴젤과 메디톡스의 합의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4천억이다, 5천억이다. 물론 휴젤 쪽에서는 뭐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합의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불확실성 해소라는 어떤 재료도 있겠지만은 합의금을 받는 메디톡스를 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좀 양측의 균주 분석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염기 서열이 같다라면은 메디톡스가 이긴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휴재 입장에서 이것을 결과를 끝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합의 전에 빨리 이것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업단에서 워낙 하반기에 좋은 숫자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뉴럭스 신제품 승인이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소송에 대한 이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고점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부터 주가 흘러내린 가장 큰 이유가 대웅제약과 휴젤이 나타나면서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긍정적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6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시 대장으로 돌아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그리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의 특징주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에는 크리스탈신 소재가 랭크됐습니다. 정규장에서 외인의 매도세 0.3% 소폭 상승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현재 5.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에는 이수화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부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9.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5.7%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도 체크해봅니다. 3위는 태경 BK입니다. 최근 맥신 관련주로 묶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외인과 개인을 수급 덕분에 6%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7.1%, 8,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상보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잠시 뒤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에서는 9.9%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KTIS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발견하면서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꼽혔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9% 소폭 상승했는데 시간에서는 5.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에 랭크된 상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첨단 신소재 그래핀 제조업체로 국내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에 부각이 됐는데요. 정규장 15%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흑연의 국산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상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1일 1테마 트렌드예요. 그 말인즉슨 오늘 예를 들어서 A테마가 부각됐으면 내일은 필연적으로 A테마가 대장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오늘 A가 좀 강세였으니까 내일도 강세겠지? 그거 따라가시다가 대부분 좀 몰리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좀 겁먹지 마시고 바로바로 붙어보시는 게 그런 게 좀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보를 보자면 상보가 오늘 한 동시호가 때쯤이었어요. 한 3시 25분쯤. 그때 이제 2차전지 응급제 핵심 흑연을 국산화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에서 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보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주신 태경 BK나 뭐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시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흑연 테마로 좀 종목들이 급등한 이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일 충분히 특히나 오늘 시간으로 그 상한가 중에 상보가 이제 대장주라고 치면 이 종목이 충분히 내일도 좀 트레이딩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단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등주, 3등주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1등주 상품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보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일 흑연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인다면 이제 장중에 뭐 흑연 뭐 관련주로 엄청 이제 관련주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상보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징주로 2위에 랭크된 상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RF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FP 신사업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FP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 RF세미도 좀 살펴보니까 되게 좀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상한가 같죠? 결내기를 살펴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LFP 키워드가 최근에 시장에 되게 좀 많이 노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서는 뚜렷한 관련주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RF세미가 IR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동사가 중국의 진평전자로부터 최대 준주가 변경이 됐고 진평전자의 중국에 있는 공장 사업권을 RF세미가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올해부터 LFP 배터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어제 IR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다.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이제 인력이랑 장비들이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좀 가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의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매출 4조 원 정도에 이익률이 대략 한 7%라고 잡고 하면 한 순이익만 대략 2,500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가총액 2,500억이라서 여기서 멀티플 10배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RF세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 베스트 전략자들이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신 한주경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하권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이 부동산과 증시 부양 강화 정책에도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04%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은 0.26% 상승 마감, 홍콩 항생은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와 테슬라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관련주가 강세였죠. 중하권 증시도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AI 등 기술주가 강세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외무부 장관은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 증진 방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미국만큼이나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은 0.04%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를 겪는 독일입니다. 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역성장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이 우리 돈 약 10조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성장기회법인데요. 현지 시간 29일 슐츠 독일 총리는 성장기회법을 포함한 10가지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